자,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가 179페이지에 나오는 179페이지에 나오는 강사 및 교수자 선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글씨 크기를 좀 똑같이 맞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우선 읽어보죠. 선정 지침. 교육 훈련 목표의 달성은 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강의 기법을 겸비한 강사의 초빙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교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 지식만을 알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 전달법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 이제 강의 기법이라고 하고요. 교육학에는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내용 지식만을 풍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은 연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요. 그래요.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을 한편으로는 잘 사람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수 강사 선정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고 교과목별로 3명의 예비 강사를 선정한다. 훌륭하고 효과적인 교수 강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수자와 강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용 지식과 수업 진행 역량과 또 여기 보면 참가자들의 배경과 경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진실성, 열정, 행정 지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에 넘어가서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HLD 담당자로서 잘 해야 되는 것은요. 그렇죠? 자, HRD 담당자로 강사를 잘 섭외해야 한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강사를 어떻게 섭외해야 할까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앞과 같은 조건에 따라 선정된 교육 강사 후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섭외, 강의, 의뢰서 발송, 교재 원고 취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섭외 절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법입니다. 노동법. 그죠? 자, 이 노동법에서 몇 시간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법인데요. 노동법에서는 자, 근무 시간. 그죠? 그다음에 최저임금. 근데 이제 최저임금에서 플러스 알파가 그죠? 붙을 수 있겠죠. 인센티브. 그죠? 우리가 최저임금으로만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몇 시간을 했을 때 얼마를 측정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강사를 섭외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 우선 보도록 하죠. 절차부터 봅시다. 우선 강사를 섭외해야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강의 의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의뢰서를 발송을 하겠죠. 발송을 한 다음에 교재 원고라든지 교육 자료를 취합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강사 섭외는요, 우리가 하나씩 좀 알아봅시다.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뭐 초빙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공개 채용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인력 풀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시험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 회사에 맞는 그 강사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력 풀제와 공개 채용 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뭐 그냥 이렇게 한번 봅시다. 사이트에서 이제 찾아보면요. 봅시다. 강사 인력풀 강사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 보면 보통 학교에서는 볼까요? 교육청과 화성시 간의 MOU를 그죠?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MOU를 통해서 이제 강사 인력 풀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계약과 채용 절차는 모두 근데 학교에 있는 거다. 이게 뭐냐면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을 뽑을 때 이런 것들을 써요, 여러분들. 그렇죠? 방과 후 강사를 쓸 때요. 여기 보면 내용들이 이게 쭉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문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강사 인력 풀제에 필요한 영역들은 어떠한 영역들이 있느냐? 여기 보면 인문사회 영역, 수리과학, 문화예술, 독서, 논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막 이런 분야 같은 것들은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분류를 해서 인력 카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강사 섭외는 뭐 초직, 뭐 공개 채용 뭐 이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의 의뢰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말하면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요. 요청한다는 것은 그죠? 계약 사항이죠. 그죠? 자, 강사 채용 계약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는 어떠한 뭐 시수라든지 뭐 강의료, 뭐 기간 또는 내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 신규자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자, 강의 의뢰소 그 강사한테 강의 의뢰서를 발송을 하죠. 그럼 그 강사는 교재 원고와 자료를 취합해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알으셔야 될 게 있는데, 자, 강의 의뢰서에 포함될 내용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강의 교재 원고이죠. 원고는 보통 자, 과정 시작 전 15일 이내에 받습니다. 그죠? 자, 원고를 안내를 보통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교수학습 과정 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왜 이렇죠? 이게 좀만 더 안쪽으로 가는 걸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이 15일 이내에 와야지만, 그죠? 자, 우리가 인쇄도 하고, 그죠? 네, 그 과정생들한테 전달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부교재가 있을 시 강의일 뭐 3일 전에 3일 전까지 도착해서 또 알려줘야 되겠죠? 자, 교육 매체 활용 여부 예를 들자면 이제 뭐 PC라든지요. 그죠? 그다음에 뭐 PPT, 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파워포인트 말고라도 그죠? 플래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자신만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버전이 안 맞을 경우에는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요구를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강사 소개. 카드도 양력 카드죠. 예,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대상, 인원, 연령 분포. 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좌 번호와 강의료, 시간당 강의료, 또 뭐 원고료, 혹시 뭐 교통비 해서 이런 것들도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 의뢰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 강의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를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의뢰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강사 카드예요. 강사 카드요. 자, 제가 이것은 제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이제 교육을 나갔을 때 있었던 건데요. 강의 주제 같은 거 있죠. 성명, 뭐 연락처 보면 은행과 계좌번호가 있죠. 뭐 근무처가 있겠고요. 학력과 경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겠어요? 내용 지시, 그죠? 내용 지시 그만큼 있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논문이라든지 요즘에는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그 관리감독청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청에 있는데 그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강의를 나갔을 때는 청탁금지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자, 개인정보 보호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광주교육청이 아니네요. 한국교원대학교 갔을 때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제가 또 표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쓰신다면 굉장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강사 카드가 되겠죠. 그죠? 자, 강사 뭐 이력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아주 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경상남도에 갔던 이제 강사 승낙서 및 지워 드릴게요. 강사 승낙서 및 됐고요. 자,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 같은 겁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둔산여자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요. 전체 좀 글씨를 좀 줄여봅시다. 이렇게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배울 것이 사실은 아니고 이렇게 조금 실무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수업에서 배워 가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좀 현장에 가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조금 편집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아시겠지만 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러분 전공 분야가 어떻고 근무처가 없으면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됩니까? 저는 재직 증명서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재직 증명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재직 증명서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그죠? 그런 내용들을 받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학력 같은 것들은 뭡니까?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요. 자, 경력 증명서는 당연히 이제 또 받아야 되겠죠? 그죠? 경력 증명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강의료가 적을 때는요, 몇십만 원에서부터 많을 때는 자, 몇 년 전에 뭐 김제동 사건도 있었죠. 뭐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해주는 그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강의료가 적은 것부터 그렇게 강의료가 많단 말이에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요, 강의료가 뭐 억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증빙 서류 같은 걸 명확하게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요. 이것은 자 예를 들자면 그거죠. 요약서 같은 거. 그죠? 논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자 RIS 같은 데서 우리가 충분히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강사 카드도 관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또 중요하면은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강사들에게 국세청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항상 그 인사 부서가 총무부서에 있는 또는 회계부서에 있는 그 격리 팀하고 항상 이것을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그죠? 그래요. 봅시다. 자, 지워볼까요? 이렇게 아래로 내립시다. 자, 여기도 개인정보 보호가 있고, 또 역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웁시다. 강의 내용은 뭘 강의할 것이고, 뭐 몇 시간이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그죠? 그래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전문가라면, 그죠? 전문가라면 자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 인적 자원 개발론을 들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밖에서 볼 때는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막바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서식은 물론 그 현장에도 서식이 다 있을 건데요. 관련된 서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참고해서 쓰시면 한다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요. 됐습니다. 자, 됐죠? 귀할 때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 강사 섭외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려봤습니다. 그죠? 자, 강사 인력 풀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간단하게 갑시다. 인력 풀제라든지 어떠한 채용 절차를 거쳐서 강사를 섭외하고 자, 의뢰 요청을 할 때는 보시면 바와 같이 강사 관리 카드와 강사 승낙서,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고 같은 걸 취합해서 되겠죠. 이제 원고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 내용들이 우리가 180쪽에서부터 1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서식 같은 것들
막상 구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릴 때 부족하지만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의 파일럿 실시라고 나옵니다. 과정을 파일럿 실시라고 나오는데요. 자, 교육과정 파일럿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일럿은요. 파일럿이라는 것은 예비라는 뜻이에요. 예비. 그러니까 미리 예비 혹은 미리 예비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파일럿의 의미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전 시범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완벽하게 실행되기 이전에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방법, 학습 자료, 매체 등에서 수정할 부분을 찾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이다. 파일럿의 운영 방법을 살펴본다. 자,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무엇을 평가할지 규명한다. 그래요. 두 번째, 파일럿 대상 그룹을 선정한다. 세 번째, 자, 파일럿에서 도출된 주요 사항을 반영하고 행동한다 라는 뜻이죠. 네 번째, 자, 파일럿의 결과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뭔가 수정 보완한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수정한다 라기엔 좀 그렇고요. 자, 파일럿 테스트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상한다. 뭐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설계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작은 오류도 크게 부각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미리 모의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그때 무엇을 평가할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설계와 학습자의 성과 달성 간의 관계 규명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자, 결과 지향적인 직무 산출물이 조직의 핵심 전략과 연관되는지 확인하고 특정한 교수 전략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교수 설계를 해서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거에 대한 목표 설정 등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파일럿 대상자들은 누구를 해야 되는가? 그죠? 자, 아무래도 교육 대상 그룹의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집단이 낫겠죠? 그죠? 신규자들한테 한다고 하면 신규자들 몇 명을 뽑아서 한번 쭉쭉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괜찮다. 1기 신규자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전체 기수에 걸쳐서 신규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높은 동기를 갖고 있는 동료들의 신뢰를 얻은 구성원들, 동기가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해봤자 어떤 피드백을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쭉쭉쭉 봐서 184페이지에 파일럿 코र्스라고 해서 평가서 예시가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것 다음에 과정 개발에서의 형성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형성평가는 왜 필요할까요? 그죠? 자, 그게 이 과외의 핵심이에요. 봅시다. 과정 개발 단계에서의 형성평가는 각 단원별로 개발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와 제작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형성평가에는 다음의 체크사항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자, 우리가 예시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보다도요. 자, 그러면 이런 형성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에 대해서 잘 됐는지,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인지하였는지,
강사용 매뉴얼 또는 교환의 구성, 교환은 과정 아닙니다. 교수 전략이 확실한지, 그다음에 교육 방법이 확실한지, 교수 방법이 확실한지, 전달 매체가 적절했는지, 평가 문항이 적절한지, 개발 계획의 계획 대비 실시는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한 장을 넘겨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표 6-7번이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형성평가 결과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왜 이런 형성평가를 할까요? 그죠? 내가 중간중간에 수업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지요. 그죠? 내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과정 개발의 마지막은 그럼 뭐냐라는 거죠. 정말로 잘 됐는지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총괄평가입니다. 말장난 같지만요. 봅시다. 과정 개발 188쪽 봅시다. 과정 개발 단계에서 총괄평가란 실시된 과정의 단위 과정에 대해 각 수준별로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과정 개선 또는 과정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일 개발한 과정이 총괄평가 때 또는 교육 실시 중에 새로운 요구사항 등에 의해 개선될 필요성이 있으면 과정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한다.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여기 평가 결과 기술 양식을 한번 봅시다. 우선 총괄평가 양식에 보면 과정명이 나오고, 자, 다시 볼까요? 과정명이 나오고요. 과정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학습자 수가 나오고요. 소요 시간도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는 문항과 평가 결과와 평균 점수, 당연히 평가 결과는 각 개별적인 거고요. 그 수강생들의 그런 수강생들의 점수를 평균 낸 것이죠. 그다음에 개선 요망 사항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 학습 내용, 이해도, 학습 결과의 업무 적용도 또는 학습 결과의 사업 성과 또는 개선 요망 사항 종합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과목을 개설했어요. 그죠? 자, 이 과목에 따라서 강사 섭외까지도 마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강사 섭외 플러스 교육 환경.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연간, 교수 학습 과정안도 작성했고요. 그죠? 자,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비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때 예비 조사가 뭐냐면 지금 과목 개설부터 강사 섭외, 교육 환경 이것이 적절한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적절한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 예비 조사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예비 조사를 이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서로 해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비조사라는데 이 예비조사 내에서 형성평가가 일어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그죠? 수업 실행을 하고 나서 보통은 총괄평가를 합니다. 이해가시면 이게 좀 다르죠, 여러분들?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봐요. 자, 이게 스텝 1이고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스텝 2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스텝 3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게 스텝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스텝 5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형성평가랑 총괄평가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요. 실행하면서, 그죠? 그 과정, 여기도 형성평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서 또는 예비조사 때 문제점이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봅시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1차 수정 보완이고요. 그죠? 자, 이게 2차 수정 보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최종 3차 수정 보완이에요. 그죠? 이게 좀 여러분들이 헛갈릴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과정을 실시하기 전이에요. 얘는요, 본격적으로 과정을 실시 중이에요. 얘는요, 본격적으로 과정을 실시한 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죠? 한 번의 수업을 끝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번 해야 돼요.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내후년에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해서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강사 섭외로 가야 되는 거죠. 과목에서. 그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매년 연속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총괄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1차시 수업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형성평가 내지 총괄평가가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총괄평가랑 형성평가랑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총괄평가랑 형성평가는 총괄평가. 이것은 형성평가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죠? 과정 중. 얘는요, 과정 후. 그죠? 얘는요, 절대평가예요. 얘는요, 보통은 상대평가일 경우가 큽니다. 그죠? 얘는요, 얘는요, 그 과정에 중점을 둬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라는 거고요. 이것은 다음 과정의 자료 제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는 학습자에게 최종 피드백을 주는 거죠. 얘는요, 학습자에게 최종 피드백이 아니에요. 학습자에게 중간적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죠? 얘는요, 퀴즈, 이런 것들 등으로 쓸 수 있는데요. 얘는 조금 포멀하고 아주 공식적으로 쓰입니다. 공식적 형식으로 쓰이고 있죠. 좀 다른 면들이 참 많죠. 자, 그래서 총괄평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기말고사라든지 중간고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자, 퀴즈나 질의응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자, 형성평가는 어떤 것이냐면 쪽지 시험 같은 것들 있죠. 쪽지 시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강좌,
그 강좌가 형성평가를 거쳐야 된다. 그 강좌가 뭡니까?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것에 부합되는 것인지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두냐면 사회가 변하고 내용 지식이 변하고 교수자가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저 때만 하더라도요, AI가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AI가 참 많이 강조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 지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학습자들도 변합니다. 우리 딴은 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습자와 자, 다음은 강사, 교수자, 학습 내용, 사회 요구, 기업 환경 등의 변화로 변화 때문에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형성평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짬짬이 바꾸면 과정 중에서요. 그 시시각각으로 바꿀 수 있지만 총괄평가는 그 과정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세밀하게 바꾸는 거 형성평가고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어떠한 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내용 전체를 바꾼다 할 때는 총괄평가를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교수자가 여기에 맞냐 틀리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총괄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과목 개설할 때 그 강사를 섭외할 거냐 말 거냐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제가 옛날에 농구연맹에 있어 봤는데요. 그때 잠깐 이제 보면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그렇게 면밀하게 구분하진 않더라고요. 그죠? 물론 구분하는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핵심의 요는 총괄평가든 형성평가든 과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냐면 이런 학습자, 교수자, 학습 내용, 사회 요구 등이 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짬짬이 좀 바꿔야 된다 하면 형성평가고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들은 총괄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 또 그렇잖아요. 어떤 과정 중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강사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강좌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한 학기의 강좌가 끝나고 나서 뭐 그 교육 내용이 그 강사한테 부합하지 않아서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총괄 평가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RD 프로그램의 개발까지를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들이 자, 192페이지에 나오는 강의에 자, 보겠습니다. 페이지 192페이지에 나오는 강의 자가 진단 같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교육에서는 그렇죠? 자, 교육학에서는 장학이라는 의미로 이라는 의미와 상통된다라는 뜻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업 전문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소리한지 몸동작, 강의 진행, 강의 구성, 질문 대답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면서 자가 진단을 하며 좀 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강의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 페이지 194페이지에 보시면 강의 관찰 항목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 이건 자가 진단이고요. 교육학에서는 역시 장학이라는 뜻인데요. 그죠? 자, 이것은 자기
장학이고요. 이걸 또 자율 장학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동료 장학, 그죠? 동료끼리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아니라 또는 뭐 임상 장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는 수업 전문성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수자도 능력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좀 더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이끌어줄 때 강의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동료 임상장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HRD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리고 설계에 있는 것까지 다 끝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꼭 적용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주 차 수업을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고요.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는 HRD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2주차의 과제였던 HRD 프로그램의 평가가 있죠. 끝나고 나서 몇 대 끝나고 나서는 아마 어떤 것입니까? 바로 총괄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평가지 만드는 거, 다시 설문지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몸을 우리 유지할 수 있고 또 가꿔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